그러면 그 중간에 그래도 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던 게 그랬어요. 이거를 안 하는데 안 하는 거는 그게 너무 큰 후회일 것이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건 해봐야 되는 거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 입장에서는 하던가 안 하던가라고. 자, 저희가 쭉 초대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영훈 코치님은 원래부터 한번 전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사람 장영훈, 네. 인간 장영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모시게 됐습니다. 포르투갈 출장은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뭐 거의 이게 가서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네. 출장이 아니고 거의 휴가가 돼버려가지고. 뭐 또 네. 겸사겸사 또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가서 숙소는 이제 또 그 전남 때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감독님 댁이 이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브라질이랑 집이 다 하나씩 있으세요. 네. 맨날 가서 감독님 집에 있다. 근데 감독님이 근데 또 스페인 가 계셔가지고 집 비었는데 빈집에 간 거예요. 빈집에 3일 있었어. 키 받아놓고. 네.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테니스도 보시고. 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사실 이제 축구적인 얘기니까. 네. 뭐 축구적으로는 뭔가 또 하신 일이 없었나요? 축구적으로 이제 그 스포팅 더비 맞죠?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네, 벤피카 홈에서 스포팅이랑 더비 그래가지고 월요일 제가 밤에 도착했는데 화요일날 바로 가가지고 경기 보고 또 왜냐면 이게 결국은 경기장 가서 보면 또 이게 파악되는 다르죠 완전히. 파악되는 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직접 보고 싶었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인간 장영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이걸 보고 있는 그 제국이 랑 이미 또 다른 팟캐스트도 하고 계셨고 예. 저는 이제 장영훈 코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특히나 아르테타 전술과 관련돼서 네. 많이 들었었어요. 네. 어떤 이 코치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르테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지금 아스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네. 그렇구나. 이제 그런 와중에 덕현이가 한번 괜찮다. 네. 그 사람. 네. 그리고 제국이도 그분 저랑 같이 방송하는데 네. 불러볼 만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저 입장에서는 뭐 방송 이런 거를 떠나서 어느 정도 세일즈의 상품성이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되니까 간을 한번 보자 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네. 본인 얘기를 그냥 주르륵 하는 걸 보고 네. 됐다 라고 생각한 게 이미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네. 우리 것만 해서는 네. 팔리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다른 분들이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의 특유의 시선을 넣을 수 있는 분을 바라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영주 형이라면 네. 영주 형의 지금까지 축구를 본 구력보다 네. 바르셀로나 팬의 느낌을 내는 거. 찬우 형도 마찬가지. 근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풀 중에 장영훈 코치님의 컬러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들어갈까 했어요. 그 회차에. 근데 그거보다 네. 주원이 형이 들어갔을 때 다른 그 엇박이 케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여지없이 네. 보자마자 바로 말 길다, 네. 뭐 홍대병이다. 네. 근데 다행한 건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잘못하면 약간 상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네.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네. 받을 거다. 네네네. 그런 걸로 이렇게 막 목리 부리는 분 아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 네. 걔는 감도 잘 잡혔고.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히프 타시면서는 네. 지금은 좀 재미를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원래 이스타를 이제 많이 보니까 예. 주변에서도 워낙 많이 보고 연락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삼 실감을 많이 이게 파급력이 진짜 크구나. 그래서 막 요새도 막 맥도날드에서 막 맥도날드 먹고 있는데 막 네.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막 어떠냐고 하는데 진짜 재밌게 하고 있고 되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방송이라는 느낌 없이 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렇게 되게 궁금한 걸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 주시니까 진짜 방송이라는 느낌 없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바라는 것도 카메라가 달려있고 라이브를 켜서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방송이 사석이라고 생각하고 떠들길 바래요. 그래야 네네네네. 그분의 맞아요. 진짜가 나오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네네. 너무 다행입니다. 프로필을 저희가 이렇게 뽑아줬어요. 저는 사실 장코치님이 89년생인지 몰랐습니다. 아 진짜요? 1989년 네네. 여러분 9월 22일에 태어나셨답니다. 176cm AB형이시군요. 예. 옛날이었으면 뭐 이상하세요 막 이런 걸 했겠지만 그건 네. 캐캐 분위기니까. 네. MBTI ESTP 예. 2019 기준인데 바뀌었나요? 왜냐면 제가 이거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2019년에도 왜 했냐면은 네. 그때 전남 있을 때였는데 이제 선수단 전부 다 감독님까지 다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했거든요. 컨텐츠로 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번? 그 사장님이 시키셔가지고 다 하라고 해서. 근데 이때만 해도 MBTI가 그렇게 막 맞아요. 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모든 것에 네, MBTI를 넣기 시작하는데 뭐 저도 사실 네, 뭐 그냥 요새 뭐 말만 하면 너 뭐야? 그래. 근데 이건 재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9 기준입니다. 자, 스페인 레벨 2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고 예. 현직자들과 지금도 교류를 하면서 뭐 방송도 하시지만 여전히 이제 네. 필드에서 뛰고 있는 네. 분위기 때문에 또 저희도 큰 메리트를 이끌고 있는 분위기도 합니다. 개눈깔의 시선이라는 그 제목은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개눈깔 저한테 이제 제 개인 채널에 달린 댓글이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달린 댓글이에요. 네. 처음에 카이 얘기하고 나서 카이 얘기할 때 제가 또 아스톤 빌라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뉴캐슬한테 1대5로 졌는데 제가 저는 아스톤 빌라가 훨씬 더 인상 깊게 봤다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미친놈이구나. 너 같은 개눈깔은 내가 살다 처음 본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달린 건데. 근데 저도 딱 그랬어요.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 이 인간은 할 짓이 없어 내 개인 채널 와가지고 그때 뭐 끼까야 뭐 3,000명 4,000명 했으니까 네. 와가지고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댓글 심지어 하나가 아니고 막 두세 개 달았어요. 여러 개를 달았어 장문으로. 그래서 개눈깔? 근데 저도 개눈깔이라는 소리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시간이 약간 지나니까 감정이 사라지면서 좀 나쁘지 않은데 신선한데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제 뭐 개눈깔 시선 됐죠. 그렇죠. 좋으면 개쩌는 눈깔 되는 거고. 네네.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랑 지금 오셨을 때랑 화법, 톤, 눈빛이 다 바뀌신 거 알아요? 그쵸. 많이 바뀌었어요. 훨씬 더 여유로워졌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이제 장코치님 본인 얘기에 꽂혀서 쭉 나갔다면 지금은 왔다 갔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반대로 본인은 괜찮으시려나?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그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방송이라는 느낌 없이 한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뭐 친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지인들 모여서 그냥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작전판 놓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데 아마 실제로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그게 더 크겠죠. 훨씬 크죠. 훨씬 더 크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스타TV가 제일 좋은 점은 많은 현역 해설위원, 현역 또 코치, 필드에 있었던 분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그리고 주원이 형의 장점이자 강력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얘기했었던 이스타TV에 새로 들어온 인물 중에 가장 이야기 많이 되는 인물이 장코치님이랑 아시안컵 한정으로 김진규 실장님이랑 저희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어디 오프라인에 행사나 이런 걸 가면 진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축구 쪽 직업을 갖고 싶다. 그래서 구단 직원, 캐스터, 해설위원, 기자 별의별 이 직종들이 많은데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필드에서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짜 많죠.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독일 쪽에서는 감독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어쩌면 그런 기준점을 약간 잡아가시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출이시냐? 아니죠. 그러면 왜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건가요? 일단 계기는 처음에는 되게 막연했죠. 왜냐면 저도 2002년 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월드컵 그때 보고 저는 사실 축구보다는 원래 농구를 좀 더 좋아했어요. 하는 거는. 그래요? 연재될 때 본 세대는 아니지만 슬램덩크 세대니까 슬램덩크 막 보고 해서 농구 하는 거 좋아했다가 근데 2002년 월드컵 하면서부터 이제 좀 바뀌었죠. 축구 쪽으로 조금 넘어오다가 저는 제일 컸던 게 이제 2003년, 2004년 요때였어요. 중2, 중3 때. 요때가 이제 그때 MBC에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중계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한준희 의원님 막 중계하시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주세 무리뉴가 포르투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걸 본 거예요. 보고 그때는 뭐 이렇게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었죠. 근데 그때도 많이 이미 이슈가 됐어요. 이 사람 뭐 이렇게 선수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첼시 간다고 해서 그러고 이제 유로 2004에서 막 포르투갈 때 또 보고 해서 그때 이제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나는 포르투갈어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뭔가 어쨌든 간 연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러고 이제 대학도 포르투갈어를 했죠. 그렇구나. 그만두긴 했는데 근데
근데 이제 중간에 저도 약간 뭐 길을 잃은 건 아닌데 약간 그게 의미가 퇴색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작할 때도 코치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화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겠네. 쉽지 않다. 네, 안 되겠네 하고 한국에 있으면 이상하게 네. 꼭 현실에 부딪혀요. 네. 야, 저도 이제 방송하려고 그럴 때 네. 제대하고 그 전까지 방송해야지 막 이러다가 네. 제대하고 나오니까 내가 뭐 방송이냐 아유 그냥 취직이나 해야지. 네. 진짜 그 순간이 언제나 한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봤을 진짜 때 딱 그때야.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틀었어요. 틀어서 그때 뭘 하려고 했냐면 그래서 기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해설위원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해설위원 생각하셨어요? 네, 해설위원 생각하면서 이제 기자를 생각했다가 2013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딱 그냥 우연치 않게 스페인 가서는 이거를 라이센스를 코치 과정을 지원할 수 있고 실기가 최대처럼 실기가 있거든요. 공 가지고 하는 거랑 공 없이 그냥 신체 능력 있는데 실기 통과하면은 뭐 서류만 갖춰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봐서 근데 그때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하면은 대학교를 때려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집에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진짜 좀 어려운 쉽지 않죠. 어려운 쉽지 얘기고 않죠. 그래서 한 반년 정도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반년 정도를 고민을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자. 그리고 가자.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이거를 안 한 거는 내가 살면서 평생 이거는 맞아. 후회다. 그때 할 걸. 네, 왜냐면 네. 평생 붙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를 알았는데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치.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저기 네이트 스포츠에서 페이지 편집하는 거 일했었는데 그때 분들이랑 아직도 이제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뵙고 하거든요. 연락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영훈아 무조건 해라. 네, 저랑 이제 보통 이제 한 10살 좀 넘게 차이 나시는 위에 옆에 위인 분들이구나. 네. 지금도 근데 뵙고 해서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되게 격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은인 같은 분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고 이제 딱 준비해서 2014년에 넘어가게 됐죠. 그러면 그 중간에 그래도 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던 게 그랬어요. 이거를 알았는데 안 하는 거는 그게 너무 큰 후회일 것이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건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 성향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현실을 그래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거는 나이 먹으면서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나는 이거 한 번 찍으면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쪽이면 약간 후자에 가까워지군요. 네. 찍으면 그냥 간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주말에 토요일날 이제 K7 나가는 팀 아마추어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훈련하고 한 주 경기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하는데 뭐 여기도 그렇고 저는 보통 제 선수들한테 유소년 선수들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피곤한 사람일 수도 있다. 주변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하던가 안 하던가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수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하던가 안 하던가 사이에 적당히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 특히 팀 종목 할 때는 적당히 하면은 모두가 하는 거 할 때 적당히 하면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서 그럴 거면 저는 그냥 그러거든요. 지금 K7 팀들 근데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말 아침에 나와서 하는데 뭐 얻어가는 게 있으려고 내가 있으면 나오는 거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 삶의 방식에서도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테니스 가서 막 포르투갈 가서 막 보고 온 것도 누구면 미친놈이네 막 무슨 뭐 지가 뭐 선수 프로도 아닌데 뭐 조코비치야 뭐야. 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테니스 취미로 하지만 이것도 하던가 안 하던가 저는 하던가거든요. 그냥 그런 데서도 다 약간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막 상담하는 컨텐츠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는 단어를 남들한테 사실 손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고 그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취미면 적당히 하세요. 취미면 적당히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없는 분야를 알아서 해라.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먹고 살고 죽고 할 일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뭘 해보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해도 모자란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루고 싶다면 진짜 할 수 있는 걸 모두 안 해보면 저도 그 나중에 후회될까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약간 다르지만 저 그 장영 코치님 얘기 드리고 그 생각이 났어요. 조금 케이스는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네. 고상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다루는 분인데 그 탱고 아르헨티나 가면 이제 쓰는 아코디언 비슷하게 생긴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카이스트 다니다가 그거 듣고서 뿅 가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네.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이게 아무리 난 이거 알았는데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하고 가는 사람은 저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뭐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장코치님 같은 분을 보고 난 다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좀 얻을만 하지 않나.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경우가 좀 극단적인 경우여서 그렇지 일상생활을 하시는 중에서도 작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꼭 막 엄청 크게 뭐 한국에서 뭐 삶을 접고 막 해외로 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찬찬히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매일매일 있는 선택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계시는 분야에서 뭔가 또 성취를 하실 수 있지 그쵸?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 어쨌든 그렇게 스페인으로 가셨는데 언어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가셨나요? 만약 영어로 따지면 뭐 자격증을 따고 갔다라거나 생활 그 회화를 좀 하고 갔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부전공이 이제 그때 스페인어였어서 그때 그래서 그때 그 한번 교수님이 히든풋볼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돈을 10만 원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가기 전에가 전공을 안 듣고 다 이제 부전공 수업 위주로 많이 들었잖아요.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교수님은 해주신 게 제 지금 스페인어의 거의 밑바탕이에요. 베이스 기본 골조예요. 진짜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막 전공 스페인어는 영어랑 달라서 동사 변화가 엄청 많거든요. 시제 그리고 막 인칭별로 막 엄청 많이 바뀌어서 그걸 일단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작문을 하는 거지. 그걸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힘든데 교수님 수업은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감사함을 느끼는 거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학문 관점에서 약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딱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짐 막 이민 가방에서 막 30kg 정도 가져가고 백팩에다 크로스백까지 메고 왜냐면 완전 살림살이 다 너가 옮긴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공항 도착했을 때 대중교통을 뭐밖에 이용을 안 하겠어요? 택시밖에 없죠. 뭐 다른 게 없죠. 택시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하필 제가 딱 날짜도 제가 1월 24일에 도착했는데 1월 24일 도착했는데 택시가 파업인 거예요. 딱 나왔는데 택시가 없어요. 한 대도 없고.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택시 어떻게 했어요? 택시 타면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현실을. 그래서 이거 올 거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냥 일단은 기다려보자. 혹시 그래서 혹시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이제 안 오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어학원 처음에 어학원을 6개월 정도 다녔으니까 이렇게 서울 봤는데 그 어학원 숙소를 가는데 주소가 지도랑 이렇게 주소가 있더라고요. 집주인 번호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근데 딱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 언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집주인한테 전화를 할 때 내가 현지인과 통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공포였어요. 엄청 무섭죠. 여기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 짐을 그거를 막 30kg 그거 막 다 가지고 왔는데 택시가 없고 그거를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게 공포였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당연히 다 못 알아듣죠. 뜨문뜨문 알아듣는데 지하철을 타라고 하고 지하철 어디 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이제 듣는 정도 되고. 그래서 로밍을 풀어가지고 하고 지하철 그 30km 다 들고 내려가가지고 타고 사람 다 쳐다봤겠다. 다 쳐다보고 딱 이제 그때도 이제 내려서 지하철역엔 잘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저의 그 당시 상태를 대변해주는 또 그 상황이 뭐였냐면은 거기도 지하철 타면 엘리베이터 있는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반 패닉인 거죠. 일단 이미 정신 없죠. 그리고 딱 그건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말이 통한다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물어봐서 엘리베이터 있는 출구 어디야라고 물어봤으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아니고 계단이 있는 데가 올라가가지고 그 짊어지고 닫았어요? 이거를 30kg 이렇게 머리 위에 이고 올라갔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1월 달이었어요. 거기 안 추운데 저는 겨울옷도 다 가져갔으니까 코트랑 껴입고 갔죠. 근데 30km에 백팩 크로스백 메고 이거 하니까 계단이 꽤 높거든요. 막 다 쳐다보죠. 올라가면 탈진했겠다. 무슨 오리엔탈 매직 막 촬영쇼 하는 것처럼 이게 뭐야 이거 말하면서
처음에 땀 막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제가 도착했을 때 제 언어적인 그 상황.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확실하게 의사 전달과 표현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네. 수준으로 일단 가신 네. 거네. 네. 근데 이제 컸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근간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게 어학원을 처음에 가면 그 이제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유럽은 이제 어학이 A1, A2, B1, B2, C1, C2에서 C2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냥 한국에서 왔고 하니까 어학원에서 처음에 그냥 배치를 할 때 저한테 A2 레벨에 넣은 거예요. 스페인 아도스고 아도스 레벨에 넣었다가 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더니 이제 제가 수업을 막 하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하냐고 했더니 동사 변환 다 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다른 게 거기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모든 게 다 회화 형태의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그 근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면서 제가 느꼈을 땐 그 1, 2주 사이에 그게 트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A2 레벨이 아닌 위로 갈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3주 만에 A2 레벨에서 C1으로 확 갔구나. 그냥 B는 건너뛰어버렸네. 선생님 교수님 덕택에.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얘는 여기 있을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학원에서 근데 이제 다 그랬어요. 너 뭐냐고. 너 뭐 이런 경우 올려달라고 해도 잘 안 올려주는데 너 뭐냐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되게 컸어요. 왜냐면은 거기 그 A2 레벨에서 C1 레벨로 가니까 더 회화 형태인 거예요. 더 현지인스럽게 수업을 하니까 그게 근데 진짜로 딱딱딱 잘 맞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코치 학교 갔을 때 하기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적으로 딱 만족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됐다라고 확신을 했던 게 언제냐면 물론 당연히 아직도 뭐 현지인이랑 비하면 정말 비할 바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코치 학교 실기 보고 이제 다 등록됐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했어요. OT? 네, OT를 했는데 이제 그 반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월수금 3일 와서 수업 듣는 반이랑 화목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그게 메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월수금 반 주 3회 반 해서 했고 막 수업하는 형태나 막 이런 거 쭉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딱 그거 듣고 나왔을 때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걸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들어오는구나. 그걸 딱 듣고 다 듣고 나왔는데 그러고 확신했어요. 이거 나 할 수 있겠다. 요건 문제 없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겠지만 이거 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딱 그때 가졌어요. 원래 약간 그 성격이 좀 분석적이고 그런 거를 잘 좋아하시는 타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를 그냥 들어봤을 때 제 생각에 좀 뭔가를 뜯어보는 걸 잘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원래부터.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원래 어렸을 때도 막 6살 때도 막 프라모델 맨날 막 조립해서 막 하고 그리고 막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막 뭐 숨은 그림 찾기 막 오타 같은 경우도 찾으려고 안 해도 막 이렇게 남들 못 보는 거 좀 많이 보이고 이게 사람들마다 이거는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뭔가 물체든 뭐 상황을 봤을 때 디테일에 집중하는 분이 있고 전체 구조를 보려는 사람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대화하시는 거나 전체 얘기를 꾸며가시는 게 계속 구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언어를 좀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이게 우리말이 네이티브인 사람들은 그거부터 바꿔나가야 배우니까 금방금방 좀 하신 것 같아서. 언어는 그래서 뭐 이건 좀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나 이런 거 접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형적인 문과생이었어요. 수학 진짜 거의 막 치를 떠는 수준이고 근데 이제 막 외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고등학교 봐도 다 1, 2등급 맨날 맞고 했으니까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책도 좀 많이 좋아해서 지금도 읽는 편이고 언어적으로는 다른 거보다는 좀 자신이 있긴 했죠. 조금 이제 스페인어는 요 정도로 자신감 붙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를 배우러 스페인어를 간 건 아니니까 그거는 기반이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코치 수업을 듣고 싶어서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간 건데 그럼 그거는 동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간 건가요? 그게 개강을 9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딱 1월에서 6개월 7개월 어학하고 딱 실기해서 실기 보고 9월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고 이제 제가 3월 말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6개월. 네네네. 그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어때요?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게 제가 했었을 당시로 레벨 1을 한 거니까 그때가 레벨 1 했을 때가 그러니까 수업이랑 현장 이 실기까지 해서
시간이 다 합치면 400시간이 좀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월수금 3번 가면은 막 하루에 막 5시간씩 수업 듣고 오는 거고. 그럼 그 수업을 들은 다음에 뭐 테스트를 본다거나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고 과목마다 시험을 따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블록 있고 특성화 블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 블록은 약간은 코치지만 교육자 느낌에서 필요한 것들. 일반 블록. 네. 예를 들어서 구구법. 그것도 따로 과목 있고, 네, 그다음에 사회학 있고 심리학 있고, 그런 것도 다 하는구나. 네, 사회학, 심리학, 뭐 네. 해부학, 막 스포츠 트레이닝 이렇게 일반 블록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블록은 전술 과목, 기술 과목 이렇게 따로 또 있거든요. 뭐 체감상 그냥 언뜻 듣기는 약간 이론 조금 실전 약간 그 네. 느낌이기도 한데 네네. 어쨌든 그럼 그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다 해서 네. 400시간에. 네, 다 해서 패스월 페일이에요, 전 과목. PF구나. 네, 패스월 페일이어서 근데 네. 하나라도 페일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다 패스. 올 패스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제 시험 본 게 딱 한 과목이 있거든요.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방금 얘기했던 과목 중에 있어요. 9급. 아니요. 완전 문과라고 그랬으니까. 뭐 해부? 네, 그쵸. 해부학. 해부학. 이게 약간 우리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두개골 이거 분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한국어로는 지금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해부학은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거예요. 그러네. 네, 전 몰라요. 너 한국어를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조금 많이 논문 같은 경우도 계속 보고 하긴 하지만 근데 저한테 해부학은 모국어는 이제 스페인어. 두개골 뭐 쪽에 이게 두개골이 크라네오라고 하거든요. 그거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 저는 한국어는 모르는데 스페인어로는 알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해부학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그 작년에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 감독했고 지금 레딩 감독하는 친구가 제 그때 해부학 선생님이었어요. 거기서 그럼 이게 약간 투잡 개념으로도 하나 봐요? 네. 와서 이제 특강하고 이런 식이구나. 그 과목만 그 친구는 이제 루벤은 루벤이거든요. 네. 두 과목이어서 저한테 스포츠 트레이닝이랑 해부학 과목 선생님이었어요. 그 두 과목이었는데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친해지게 된 계기가 해부학 재시험 볼 때였어요. 그 페일을 했으니까 다시 보면서 제 시험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 보니까 그래서 가까워졌구나.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좀 이력이 특이했어요. 지금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막 파브레가스가 막 아스날 가서 잘한 것도 되게 의미가 컸던 게 스페인 선수가 나와서 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정보가 있고 특히 이제 파브레스가 약간 선구자 역할에서 이제 막 쭉쭉 주고 온 건데, 그러니까 약간 루벤이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페인 코치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포르투갈은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스페인은 영어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꺼려하고 폐쇄적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도 있어서 좀 폐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루벤은 그때 당시에 이미 그리스 있었고 아제르바이잔 있었고 별의별들 다 댕겼었구나. 러시아도 있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사람한테 흥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랑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막 수업 시간에 괜히 막 쓸데없이 질문하고 수업 끝나고도 안 가고 일부러 남아가지고 막 얘기 좀 하고 그때 이제 막 강의 얘기하고 막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루벤이 그 전년도에 비아리알 있었을 때가 자기 선수였던 게 알레시 가르시아였고. 알레시 가르시아.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딱 그 해부학 재시험 볼 때가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마 그때 재시험을 저만 봤을 거예요. 그건 떨어지길 잘했네요. 겸사겸사 지금 생각해보면. 재시험 보고 이제 막 얘기를 막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많이 하다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랑 이제 아예 대화를 하니까 루벤도 야 너 근데 말 되게 잘하네. 너 얼마 있었냐 하니까 이제 한 8개월 있었다고. 말 엄청 잘하네. 8달이 되게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막 되게 많이 하고 그때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루벤은 그 일반 블록 수업이 그때 12월에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루벤은 그때 당시에 제이가 온 팀이 어디였냐면은 그 웨데고르 옛날 친정팀 저기 스트롬스고서. 그때 웨데고르 마르틴이 있었거든요. 루벤은 거기 수석 코치 제이가 와서 1월부터 거기 합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그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 스트롬스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가게 됐고 근데 이제 1월 달에 저기 스페인의 라망가라는 데가 있어요. 라망가라는 데에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시간 되면은 경기 한번 보러 놀러 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루벤은 근데 되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뭘 하니까 한번 와라고 이제. 약간 우리나라식이야 밥 한번 먹어. 약간 그 느낌으로 얘기한 거 같아. 얘기했는데 저는 근데 그걸 잊지 않은 거죠.
가자 한번. 네, 1월 달 그 날짜 기억해서 막 찾아봐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그걸 보러 갔어요. 그때가 디나모 자그레브랑 했어요. 그것도 빅클럽이랑. 네, 디나모 자그레브 보러 갔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차가 없었어요. 예. 그때 면허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갔어요? 기차 새벽에 나와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네. 도로가 없어요. 막 그렇게 풀숲을 막 걸어서 갔어요. 풀숲을. 그 꽂히면 일단 해보고 뭔가 결단을 내시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경기장 갔는데 연락을 했죠. 도착해서. 나 왔어. 연락하고 왔는데 당연히 누구 차를 얻어 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풀숲을 헤치고 왔으니까. 뭐야 누구랑 같이 온 거야? 너 혼자 왔는데. 혼자. 혼자 못 온다는 걸 아니까. 여기를 어떻게 와 혼자? 이거 어떻게 하니까 얘기를 했죠. 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풀숲 2시간 걸어서 왔다니까. 인상을 깊게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특이한 친구구나. 그때 딱 그러니까 자기도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나 이거 뭐 자기 경기하는 거 보러 오겠다고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그래가지고 하고 경기 끝나고 자기 숙소 방 가가지고 같이 있다가 바이언 볼프스부르크였어. 그거 같이 보고 근데 자기도 집 잠깐 들릴 거라고 차 타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많이 가까웠죠. 5시간 정도 차 타고 같이. 그럼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계속 축구 얘기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딱 그랬었죠. 근데 뭐 이거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해방 얘기하다가. 네. 근데 어쨌든간 딱 그게 뭐 또 좀 재밌는 일이라서 그때 학교 있을 때. 그거 말고 그러면 그건 어쨌든 F였지만 그러니까 페일이었지만 좋은 그걸로 됐고. 네. 제일 재밌었던 과목은 뭐였나요? 제일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전술 과목. 저쪽. 네, 전술 과목이었어요. 그게 원래도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이거 하던 거랑 가서 사실 또 배우는 거랑 종류가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만약에 축구를 보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그거를 가서 공부하라고는 완전 또 다를 것 같은데 가서 봤을 때 느낌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애였나요? 아니면 와 존나 재밌다였나요? 둘 다였어요. 둘 다였다. 근데 다른 애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너무 많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 일반 블로그일 때도 루벤이 선생님일 때도 제가 막 맨날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막 블로그 같은 거 하고 있어가지고 루벤이 제 블로그 주소 막 한글이어도 상관없다고 막 물어봐서 자기도 보고 싶다고 보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저도 축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고 그때 저도 이제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볼거리가 막 뭐 디아슬레틱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원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사서 보고 했거든요. 저도 축구를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전술 과목 딱 첫 시간부터 솔직히 이게 좀 아예 너무 아예 많이 다르다.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아예 다른 개념이고 전술 과목 첫 시간에 딱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전략과 전술에 대한 정의였어요. 전략과 전술.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략은 사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근데 우리가 쓰는 전술이라는 단어는 따지고 보면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거의 다 전략으로 대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조차도 저는 없던 거예요. 근데 그 정의를 그 학교 디렉터가 담당 선생이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것부터 갈라주는구나. 네. 이건 다르다. 그 딱 첫 시간에 그거부터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약간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거 내가 알던 게 좀 아닌데 다른데? 이게 전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부터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되게 막 시작이 됐죠. 거기서부터. 제일 인상 깊었던 뭐 챕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와 이거는 너무 재밌었다라거나 진짜 신박했다라거나. 저는 제가 히든풋볼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데스마르케라는 네네네네. 엄마크. 수비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인데 그게 이제 총 5가지로 있는데 그게 정립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오프 더 볼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프 더 볼은 보통은 그거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뒷공간 침투할 때.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을 그 당시 거기에서는 이제 5개 정도로 정립을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그게 물론 이게 PPT 자료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그냥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말로 그러니까 마치 사전에 있는 정의를 읊듯이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필기하는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약간 너무 신세계였어요. 저는 이 얘기를 좀 들으면 2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축구 전술과 어떤 감독들의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돼 있다라는 거 하나. 네. 나머지 하나는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저도 이제 K리그 현장을 댕기잖아요. 댕기는데 아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 젊은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대강한다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냐면 깜짝 놀래. 이거는
정말 웹에 있는 매니아들도 안 네. 하는 정도에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이거는 정말 아직 우리가 갭이 크다. 네. 물론 우리가 보는 축구는 전 세계에서 0.01%의 축구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쵸. 최상단에 있는 축구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차이가 당연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젊은 지도자분들이 더 많이 좀 육성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왜냐하면 한국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맞아요. 많아지고 있는데 네. 아직 거기에 많이 못 쫓아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래야 좀 더 좋아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뭐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또 그냥 제 선수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결과에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팀의 게임 모델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네. 그 판단을 했는데 근데 축구라는 게 아까도 저희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변수가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골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번을 하면은 한 번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 한 번으로 그 제일 안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걸로 골이 들어간단 네. 말이에요. 근데 골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좋죠 일단. 와. 근데 그럴 때도 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가르디올라 그런 사람도 그런 거예요. 화를 내는 가끔 거예요. 화내잖아요. 네, 막 화내잖아요. 지랄하고 막. 네, 골 넣었는데 막 화내잖아요. 맞아. 왜 그럼 이제 왜 저래요? 미친놈이네. 왜 골 넣었는데 왜 저래? 근데 저는 그렇게 이거 또 재현해보라고. 또 할 수 있어? 재현해보라고. 그냥 이거 그냥 유행이라고 그냥 얻어 걸린 거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결과에 속지 말라고. 이게 결과에 속는 건데, 그러니까 축구란 게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디테일하고 했을 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지 않는 팀이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팀을.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솔직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약간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어쨌든 그래도 현장에 코치 입장에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 전달을 드리면 이제 그래도 반응이 좋은 게 그게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말 듣고 보니까 그게 진짜 보이네 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셔서 만약에 나중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뭐 감독이 될지 코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그 팀은 제가 간다면 이제 그 팀은 그런 것들을 하는 팀이겠죠. 그때 그래서 만약에 혹시 경기에 지더라도 이 팀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또 투자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프로레벨에서는 어쨌든 결과를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저에게도 맞는 얘기긴 하죠. 네. 그 와중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유행이 계속되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그냥 네. 결과가 나온다고 두면 네. 나중에는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네. 필연적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네. 저기서 딱 전남 있을 때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구단 분 중에 천머의 감독님 오시고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첫 경기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영훈아 해가지고 감독님한테 좀 얘기해서 감독님이 하고 싶은 축구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좀 성적을 내야지 1승은 하고 보자 이렇게 좀 얘기해봐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감독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그렇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 다를 수는 있죠. 생각하는 방식인데 결과와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코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정을 개선하는 거 말고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또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당연히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런 것들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내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플레이스테이션 코치라고 그러면서요. 네, 그때 제가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그 컨퍼런스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통역해주는 저기 풋볼리스트라는 일본 잡지 직원이 얘기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개념적인 것 같대 이렇게 막 설명하고 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브리핑으로 먼저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설명해준 건데 이러 할 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는 기준이 뭐니까 맨시티였거든요. 가르디올라 이거 하는 거는 자기 선수들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다. 자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장병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선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런 플레이스테이션 코치는 이거죠. 과르디올라가 하는 거니까 이거 하고 야 나 봐라 나 유행의 트렌디한 감독이다.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축구판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뭐 근데 이제 저희도
팬 입장에서 경기를 보다 보면 아니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이기긴 이겨야죠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제가 보기엔 팬심이 이제 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직업적으로 안에서 코칭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팀을 이끄는 사람들이랑의 어떤 그 의견 차를 어떤 식으로 줄이는지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아르테타. 네. 아르테타가 지금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크랭케랑 에두가 믿고 몇 년을 버텨줘서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 보통 날려버려요. 네. 성적 안 나오면 그게 웬만하면 날라가. 근데 뭐 그때 우리가 이 투엘 얘기하면서 투엘은 네. 여전히 좋은 감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바이언이라는 팀이 높은 레벨을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다라는 건 전제하셨거든요. 그거는 약간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구단을 운영하는 분들의 약간의 갭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르테타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 정도로 날아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서로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에두랑 프랭키가 믿고 가니까 지금 이제 네. 결과가 나오는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거는 감독이지만 사실은 저는 프로젝트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감독도 퍼즐 조각으로 봤을 때 큰 퍼즐 조각인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다른 퍼즐 조각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닿여 있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접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래도 감독도 어차피 고용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판에서 잘못된 조각을 잘못된 위치에 놓는 거는 어차피 결정권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코치 입장에서 봤을 때 프로팀에도 뭐 있었고 저는 감독은 아니었지만 있어봤고 그리고 유선도 있어봤지만 사실 근데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져서 거기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저도 일하면서 무력감을 진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감독 혹은 코치로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진짜로 때려 죽여도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안 되는 건데. 없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화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제가 이제 5, 6학년 팀 이제 감독할 때였는데 저희가 있는 팀이 이제 또 거기 운동장에 이렇게 막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대회를 주최를 했었어요. 그 5, 6학년 제 선수들 가지고 대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연 대회니까 저희 쪽이 당연히 우승을 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홈그라운드 같은 거죠. 그죠. 예, 그걸 당연히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딱 팀적으로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선수들이 많이 이탈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5, 6학년은 이제 8대8이니까 8대8인데 그 제 팀에서도 선수들이 자꾸 나가가지고 9명이었어요. 8대8인데 한 명밖에 남는 게 없는 거네요. 서버가 한 명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딱 결정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딱 그 대회 전주까지 10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더 나갔는데 그 친구가 센터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센터백이 이제 한 명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대회를 해야 돼서 그 미드필더 보던 친구, 중앙 미드필더 6번 보던 친구를 내렸죠. 하나 내렸구나. 네, 내려가지고 이제 센터백을 해서 그때 이제 2-4-1로 했거든요. 2-4-1. 2-4-1로 플레이를 했는데 그가 아마 4강이었나 8강이었나 그랬는데 토너먼트까지 갔는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경기 잘했어요. 괜찮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골을 못 넣었어요. 골대를 6번인가 맞췄어요. 와, 씨. 6번인가 7번 맞췄어요. 골대 6번, 7번 맞추고 있다가 그러다가 역습 한번 딱 먹고 1대0을 친 거예요. 끝났구나. 네, 떨어졌어요. 흔히 얘기한 딸깍 축구에 당했군요. 네,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선수들을 제가 감독 코치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골을 못 넣은 거, 야, 너 골 왜 못 넣었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고, 우리를 봤을 때 유소년 선수들이니까 게임 모델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충분히 다 했는데 골을 못 넣어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고 얘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미드필더 친구를 한 명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이 팀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오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끝나고 막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운동장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한 경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막 부모님도 다 있고 막 대여 사람들 많고 막 한데 끝나고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손깍질 하시면서 뭐라 했구나.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 주최 이렇게 했는데 이겨야지. 네. 그때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제가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넘어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도 리그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 뭐 모르겠는데 센터백 내려가지고 하고 하니까 안 좋으셨겠죠 아무래도. 보통 학부형들이 어린 나이의 선수들은 위쪽에서 세우고 싶어하는 게 좀 크잖아요. 그 친구는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그래도 원래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 되는 나이스하신 분이었어요. 나이스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팀적인 그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저도 이렇게 그 한패라고 느꼈죠. 안 그래도 애들 다 나가고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이제 막 그게 근데 저한테는 제가 코치 일하면서 겪었던 사건 중에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사실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 자체도 그러니까 되게 다들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감독 코치가 누구보다 이기고 싶어요. 누구보다 이기고 싶은데 근데 막 기자회견 또 해야 되고 막 한 건데 근데 저도 막 허탈하고 막 이제 막 진짜 막
안타까움이 막 가득 차 있는데 당장 애들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막 저한테 이거 막 이거 뭐 진짜 제가 그때 축구 내적으로 진짜 그런 어떤 일 때문에 이거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렇지. 또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더더욱 네. 그분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네네. 이제 기왕이면 더 젠틀하게 차라리 다른 자리에서 하면 네네. 넘어가는데 네. 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네. 그러면 굉장히 좀 무한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사과하시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저한테 되게 좋은 친구였고 이게 제가 처음 맡았던 팀 선수기도 했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가져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과를 가져오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5, 6학년 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쨌든 스페인에서 요걸 마친 다음에 네네. 한국으로 오신 건데 네네. 저는 이제 언뜻 생각을 들었을 때 지금은 바뀌고 있지만 네. 여전히 우리 축구는 경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셨겠지만 차라리 해외에서 생활을 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걸 사실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왜냐면 저의 출신적인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제가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느낀 적은 없는데. 그럼 참 너무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낀 적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시점까지 이거를 끌고 오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이제 축구 내적인 이유로 그만두고 싶었던 거 내적으로 이제 그만두고 싶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결국에는 그거죠. 인맥이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사실 좀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새는 또 그거에 반대로 무슨 막 코치를 공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웃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도 다 감독이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써요. 맞아요.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쓰는데 자기는 맞춰봤던 사람. 네. 그래서 막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야 뭐 유럽도 다 인맥으로 쓰더만 야 미국도 뭐 축구뿐만이 아니고 다 인맥으로 하더만 라고 추천받아서 보고 그러잖아요. 하시는데 근데 저는 내가 언제 인맥을 안 쓴다고 했냐 학연 지원 언제 없다고 그랬냐 근데 최소한 전제는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을 거친 상태로 거기서 이왕이면 그러면은 나와 신뢰가 있는 사람 나와 아는 사람을 쓰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는 사람을 끌고 와서 쓰는 거는 다르지 않냐. 약간 치팅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거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은 제가 봐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요새는 그리고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차별점이 있으니까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글을 쓴 것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막 학회는 아니지만 뭐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세미나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적으로 진행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2년 3년 정도는 막 먼저 연락 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현직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막 제가 5, 6년 전에 썼던 글 보고 저를 처음 알았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번에 연락하게 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결국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젊은 코치, 감독, 지도자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이제 보는 세대까지 오기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 사이. 네. 근데 그 시간까지는 진짜 그게 사람을 모른다는 게 진짜 많이 괴롭죠.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차라리 무슨 그냥 취업 준비하는 것처럼 시험을 보고 뭘 해야 되면은 그걸 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저도 막 놀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짜 미칠 노릇인 거예요. 네, 미칠 노릇인 거예요.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돌아봤을 때 스스로 제가 대견한 거는 그래도 경기 계속 보고 그래도 글을 쓰든 뭘 하든 계속했어요. 놓지 않았으니까. 네, 뭐 제국 씨랑 뭐 팟캐스트를 하든 뭘 하든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그게 결국에는 그 제가 없었던 거를 결핍돼 있던 걸 지금은 채워주더라고요. 어쨌든 뭐 준비가 돼 있는 상태면 그 준비라는 게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데 그거를 놓는 순간 바로 멀어지더라고요. 붙잡고 이 들고 있는 건 되게 어려워. 우리가 맨날 존버라고 하잖아요. 존버. 근데 존버가 사실 그 주식에서 나온 용어 아니겠습니까? 존버는 보통 막 상패되고 그래. 근데 놓치 바로 날아간다 위로? 그것처럼 이게 정말 그 뭐 하나를 버티고 있다가 때가 와서 이게 터지는 게 누군가에게는 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를 기다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붙잡고 버티기까지의 고된 시간들이 항상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은 잘 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넣어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참는 게 별건 거고 대단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존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존버라는 게 안 놓는 건 맞아요. 근데 매 순간 별거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최대한 하면서 버티는 게 전 존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버티기가 아니고 존이 들어가는 그렇죠. 존나. 네, 존나 하면서. 네. 존나 하면서 버티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진짜 다 그게 뭐 하루에 10분일 수도 있고 하루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3시간, 4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진짜 다 하면서 버티는 게 존버인 거죠. 어쩌면 그러면 물론 해설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와중에 팟캐스트 방송이나 이런 거 하셨던 게 존버의 개념 중에 좀 포함이 되겠네요. 아, 그쵸. 많이 포함되죠. 이게 중간에 사실 뉴미디어가 들어오면서 저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인맥 네. 혹은 화려한 커리어가 없지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한테 선보일 기회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기회를 저는 적극 이용하신 것도 네. 꽤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요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 아니면 누가 한번 해봐 라고 한 건가요? 처음에 주변에서 권유도 사실 진짜 많았죠. 유튜브 하라는 권유는 거의 뭐 한 5년 전 유튜브 해라. 네, 5년 전 6년 전부터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폐쇄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간 제가 바탕이 코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몇 명이나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처음에 했을 때도 그렇고 저 사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 이렇게 말이 그렇죠.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유튜브라는 게 컨텐츠가 보통 이제 자꾸 짧은 쇼츠도 그렇고 점점 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한들 이게 되겠나라고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안 했던 것도 있고 처음에 했을 때도 제가 유튜브를 한 번 했다가 얼마 안 하고 때려쳤다가 지금 채널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그걸 그러니까 하라고 했던 사람들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했던 게 야 너는 무슨 교수 같아. 야 너는 너무 재미없어. 야 너무 재미없어. 너 뭐 브이로그를 하래. 너 노잼이야. 너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접었다 다시 한 건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던 거죠. 지금은 더 확신이 드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 걸 볼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 때도 다시 지금 채널 이제 했을 때도 처음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야, 뭐 재미없다. 뭐 해라. 유튜브는 해라. 사실 이제 가장 큰 죄가 노잼죄거든요. 네, 노잼죄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있어요.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다시 생각해봐요. 2번, 3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그래 얘가 얘기한 거 중에 이 부분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 채널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닌 부분은 안 받아들였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 가서 어느 정도 가서는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도 제가 잘 됐으면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을 상하지 않게 얘기했던 게 너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는데 근데 내가 올리는 거는 너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예. 예. 근데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감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니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야. 는 아닌 거죠. 너 같은 유형의 시청자한테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라는 걸 좋아한다는 정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누군 나 축구 진짜 좋아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만 보는 사람도 축구를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맨날 직관을 가는 거죠. 아니면 또 누구는 나는 축구 진짜 좋아해라고 하는데 진짜 막 새벽에 라이브로 다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데 이거 거의 안 보고 뒤집 차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의가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조언을 그렇게 해줬던 사람도 다 그런 거죠. 나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너 건 좀 아니다. 근데 자기 기준에서. 근데 결국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가다가 뭐 또 저희처럼 약간 어찌 보면 반대에 있는 채널이랑 같이 하다 보면 그게 좀 섞이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게 저는 뭐 케미스트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저기 어떤 분이 쓰는 표현인데 저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방송 곤조 없는 PD 곤조 없는 기자 곤조 없는 그게 곤조 너무 센 문제지만 없는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휘둘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와서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하고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도 다른 쪽에 뭐가 나오는데 이러면 결국에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처음에는 그래 그 비슷한 생각이네. 그러다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저 새끼는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길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곤조라는 단어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고집을 안 부리시진 않죠. 약간은 좀 있으니까. 왜냐면 눈에 보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건조라고 생각하시는 예? 게 뭐냐면은 카이아바치 때도 그렇고 에릭 다이어도 그렇고 아니 눈에 보이는 걸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여서 그렇지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원래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자기 고집 없다고. 그게 고집이에요. 그 혹시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도 뭐 디테일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필드에서 좀 요청이 많이 온다거나 네. 이런 경우 있나요? 최근 한 2, 3년간 뭐 계속 쭉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상황상 이제 안 된 경우도 있고 네. 저도 이제 좀 제 15년에 들어와서 일 시작했으니까 이제 9년 막 10년 되니까 중간중간 뭐 쉬고는 했지만 저도 거의 진짜 뭐 볼장 다 본 사람이거든요.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다리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를 온전하게 써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네. 맞아.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당연히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하죠. 거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 일이 진짜 아까도 제 막 시작할 때도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좋고 저한테 막 뭐 물어보면 야 넌 재밌는 게 뭐냐면 전 일이 제일 재밌다고. 게임을 해도 질리고 뭘 해도 질리는데 일은 매 경기 상대가 다르고 똑같은 상대여도 경기 내용이 매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질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재미가 동기부여가 진짜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저한테 일을 하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멋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해라. 예, 일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든풋볼 나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게 이렇게 두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코치 일을 해도 저한테 일을 하게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저를 데리고 오는 의미가 뭐냐는 건데 예,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좀 온전하게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오고 판단이 서면은 그때는 이제 또 아마 일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또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일도 너무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솔직히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면 사실 어떤 선택을 함부로 할 수, 뭐 뭐든 간에 다 되게 좀 신중하게 하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30대 이제 중반 정도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인간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신중해진 상태긴 하죠. 뭐 이제 주원이 형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는 장코치님이 이제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필드에 이제 가야 되는 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방송을 병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딱 가. 그럼 이제 주원이 형 타임 뭐냐면 장코치 보내줘야죠. 그리고 뭐 너희 봤을 때 한 2년 하다 잘릴 거니까 그럼 그때 이제 필드 얘기 다시 하면 그게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얘기대로 축적해가지고 야 에피소드 좀 쌓고 와라. 이런 느낌으로 주원 형은 이제 얘기를 또 하겠죠. 네. 원래 장영 코치님이 좀 딥하게 본 팬분들이 많으신 케이스라 특히나 이 팟캐스트라는 그 어떤 매체의 특성이 엄청 친밀도가 올라가서 그쵸. 아마 그렇지 않았던 장영훈 코치를 우리 개눈깔의 시선으로만 봤던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축구를 보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좀 더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그럼 장영훈의 최종 목표는 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최종 목표라는 게 사실 저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게 되게 괴리감을 많이 느낀 게 이 축구판이라는 게 특이해요. 막 매년 소속팀이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매년 뭐 그죠? 혹은 뭐 반년 만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목표라는 게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루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히든풋볼이고 오늘 뭐 초대석이면 초대석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쌓여서 뭔가 저한테 왔을 때 그땐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그때는 심사숙고를 하고 그때 결정을 하겠지만 목표라는 거를 가지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거를 정해놔서 스스로 약간 불행해지는 느낌도 꽤 많았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아직까지 뭐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온 걸 봤을 때 저는 제가 목표한 바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의 목표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설을 해보고 싶었는데 하셨고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프로팀에 일해보는 게 또 제 나름의 꿈이었는데 그래도 전남 가가지고 전남에 있으셨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가 딱 그거였어요. 이게 내가 해오고 있던 것들이 프로 레벨에서도 통용이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뭐 이번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감독님 진짜 가족같이 그래도 가족들 다 이제 제가 감독님 장인 장모 처남까지 다 봤거든요. 그 정도는 가족이죠. 네, 장인 장모님도 이거 전화 와서 뭐야 영훈이 잘 있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적으로 알게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하다가. 일적으로 만난 관계인데 심지어 국적도 다른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래도 이분도 저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목표는 사실 그런 그냥 이렇게 좀 표면적인 목표는 다 이루어서 그냥 하루하루 네네.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거기 가서 또 그의 목표를 잡고 네. 그렇게 뭐 굴러가다 보면 뭐 네. 진짜 나중에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또 아니어도 저는 되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까 코치님은 이제 직업이 돈을 버는 건 중요한데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반수전도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돈 하다 보면은 돈이 안 모이는데 재밌는 거, 잘하는 거 막 하다 네. 보면 돈이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게 맞아요. 조금 더 좋은 네. 그림 같아요. 네. 네. 제가 그걸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막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막 20살 막 군대 갔다 와서도 막 얘기하고 막 특히 이제 스페인 가면서부터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야 근데 그거 하면 뭐 돈 못 벌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막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되게 뭐 기준이 주관적이네. 다르죠. 무슨 뭐 누구는 막 뭐 백만장자가 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뭐 누구는 또 뭐 월에 뭐 얼마 벌면 되는 거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내가 하려는 거를 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계속 성취를 하다 보면 돈은 많이 벌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에서는 뭐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아마 오늘뿐만이 아니라 장코치님은 저희랑 기회가 닿는 데까지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태낭은 남겨야 되나요? 이런 거보다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물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거 좀 있을까요? 스페인어요?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또 네. 아마 더 많은 좋은 교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처음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주입식 교육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변화를 현재, 과거, 미래, 접속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시제별로 동사 변화를 일단 무조건 주입식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저 언어 공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금 장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부에 암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뭐 처음 수학할 때도 암기 없이 못하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 이거 뭐 암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없나를 찾다가 결국에 공부 못하죠. 네, 맞아요. 그 제가 예전에 있었던 팀에서는 고3 되면 다 스페인어로 넘어갔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도 좀 수업을 했었어요. 스페인어 수업도 했었고 옛날에 발렌시아 아카데미 일할 때도 이제 쿼터마다 2명씩, 3명씩 이제 스페인어로 넘어가는 게 프로젝트였었어가지고 그 넘어가는 친구도 스페인어 수업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면은 저는 이제 맨날 그걸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이제 그때 학생이죠.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이니까 저한테 맨날 물어본 게 저한테는 무슨 마법의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걸 외우기가 쉽으니까. 왜냐면 맞아. 그게 너무 힘드니까 쉽게 쏙 재미없으니까. 해서 얼른 배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뭐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사실 생짜로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 어떻게 했니요? 저는 10번씩 쓰라고. A4지 10번씩 쓰라고. 맞아. 왜? 이렇게.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한 거야.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뭐 방법이 있고 이 사람은 뭐 언어적으로 재능은 그걸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장영훈 코치님은 아스날 팀 팬이라기보다는 아르테타의 전술에 관심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좀 선을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요? 이제 보다 보면 좀 그렇게 생기죠. 왜냐면은 제가 감정적으로 요새 이게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좀 생겨서. 이재동 선수 좋아하셨다면서요? 예,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이디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조만간 아스날 경기 때 제이디랑 같이 한번 보시죠. 딱 오늘 제가 저에 대해서 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지향점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해요. 물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시점이어서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했지만 그러니까 딱 제가 얘기했던 하던가 안 하던가예요. 맞아. 하던가 안 하던가에서 하던가에 진짜 저한테 표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나이도 이제 어차피 빠른 년생이시니까 저랑 같은 나이니까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 동갑 입장에서 되게 좋아했던 거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오늘도 않나? 이거 티셔츠 입고 왔네 생각해보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닮고 싶은 감독이나 뭐 코치, 매니저 뭐 이런 거 있나요?
라고 또 어떤 분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냥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진짜 많죠. 일단은 저랑 같이 일했던 스페인 감독들은 다 저한테 영향을 되게 크게 줬던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뭐 과르디올라가 사실은 제일 크고, 과르디올라 이외에도 콘테 같은 경우도 저한테 되게 영향을, 콘테 감독. 네, 콘테도 많이 줬었고, 최근에는 뭐 데제르비, 데제르비. 네, 투엘도 저는 되게 많이 옛날 마인츠 때도 경기 직접 가서 뭐 그때부터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그 예전에 저희 클로드 퓨엘이 니스 감독했을 때 좀 괜찮았을 때 그 팀도 저한테 굉장히 큰 레퍼런스예요. 지금 이거 K7 팀 할 때도 지금도 4312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사사이. 그때보다 물론 제가 돌아봤을 때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나은 코치니까 당연히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 팀이 그 다이아몬드 사사이에선 저한테 되게 큰 레퍼런스였어요. 저는 그리고 막 시스템적인 거를 막 433 사사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제가 가지고 싶으면은 그냥 경기를 다 봐요. 그래서 콘테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대표팀, 유벤투스, 인테르 뭐 그냥 저는 그냥 싹 다 봤거든요. 첼시까지 쭉 다. 네, 그냥 싹 다 봤거든요. 콘테는 좀 약간 드라마틱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매력이 있는 인물인데 네. 그게 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사람들이랑 부딪힘도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그 과르디올라가 얘기하는 이탈리안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잖아요. 그냥 5-4-1로 내려앉아가지고 수비하다가 손흥민, 케인, 뭐 옛날이었으면 모우라, 콜룹셉스키에서 그냥 3인 역습해서 해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봤을 때 얘네랑 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기는 힘들겠네? 그럼 그냥 선 그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 너네 가져. 내가 우리 내려앉아 있다가 할래.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안 되는 건 안 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이탈리안, 우리가 아는 그 클래식한 이탈리안 마인드가 있는 감독. 그 스페인 감독들은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스페인어는 그러거든요. 이 물어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딱 맞죠. 지금 치지직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포메이션이 있나요? 선호하는 포메이션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왜냐면, 오히려 그렇죠. 네, 저는 저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에 나중에 이제 필드에 가졌을 때 잘못하면 본인 거에 맞춰서 선수를 껴넣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 프로팀 감독을 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히든풋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브라이튼이나 이런 팀처럼 아예 구단 게임 모델 자체가 저의 게임 모델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막 아예 그게 큰 프로젝트 단위로 되면은 그때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콘테나 뭐 사리 감독도 그렇고 그게 경기 중에 줄 수 있는 변화의 폭이 좀 한정돼요. 예를 들어서 뭐 3-4-3을 하다가도 그냥 4-3-3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4-2-3-1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생기면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축구가 최근에 예전보다 좀 주춤한 것도 사실 같은 이유죠. 3-4-3이나 4-3-3이 좀 많이 물론 지금은 또 약간 상황이 바뀌었는데 뭐 필립 코쿠 같은 감독도 옛날에 얘기했던 게 네덜란드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것도 그 중에 하나다. 좀 경직돼 있는 3-4-3, 4-3-3이랑 특화돼 있고 다른 거에 조금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숏코너요? 숏코너? 코너킥 패스 짧게 해서 그 제가 이거 히든풋볼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킥이 전략성 코너킥이 있고 전술성 코너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된 플레이.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계획이에요. 계획 예측이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상대를 분석하고 얘네가 수비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차서 넣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최근에 아스날이 마갈량이스가 넣는 거 보면은 그게 전략성 세트피스거든요. 조버가 그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술성 세트피스는 뭐냐면은 방금 이 얘기하신 숏패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숏패스 받으면은 2명이면 해서 2대2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대1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2대2에서 수적 동인데 거기서 1대1을 시도해서 질적 우위를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술성이에요. 왜냐면 전략은 계획 예측이고 전술은 실시간 대응이구나. 네, 실시간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2대2까지 만들어서 그거까지 하는 건 전략인데 전술성은 그냥 거기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대2인데 파리가 원래 많이 했던 게 네이마르랑 음바페가 코너킥 찰 때 아니면 메시가 와서 2명 와가지고 2대2 하거든요. 근데 2대2여도 2대2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적으로 우위잖아요. 워낙에 우위에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냥 2대2까지만 주고 전술성 세트피스 하는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 상황인 거죠. 여기서 2대2에서 해. 그럼 질적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약간 그게 점철이 되면 이제 해조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맡겨버리는.
해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하는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뭐 틀을 만들어 그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해봐라고 하면 좀 네. 느낌이 다른 거고. 저기 어디 아시안컵 때 있었던 감독 같은 해줘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외 유학 중이라 외국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각자 다르겠죠. 근데 아까 제가 루벤 얘기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이대야 돼요. 근데 진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번 주도 바르셀로나 까디스 경기 중계하는데 까디스 수석 코치가 내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연락했다. 야 내가 중계한다 그랬더니 야 내 이름 얘기 좀 해. 나 유명해져가지고 나 한국 좀 가자고 한국 좀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학회를 한번 갔었는데 예. 그때도 학회 들으려고 비행기표 사서 스페인 갔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 친구가 그 학회 스피커 중에 제일 네임드거든요. 예. 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서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머리 굴린 게 뭐냐면 뒤에 사람이 있으면 길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난 그냥 맨 뒤에 서야겠다. 가장 마지막에 하자. 그러니까 줄을 서지도 않고 그냥 계단에 앉아있으면 야 니네 다 얘기해라. 해라. 다 하고 다 간 다음에 그러고 가서 얘기를 막 다치자. 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당 불 꺼야 된다고 관리하시는 분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모르죠. 뭐 그 친구도 저한테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니까 왜냐면 이상하고 그랬으면 그냥 네. 가야 돼요. 그걸 갔겠죠. 네, 근데 막 얘기하고 그때 이제 저한테 연락처 줘가지고 연락하게 돼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펠레그리노 수석 코치거든요. 막 레가네스, 알라베스, 발렌시아, 뭐 사우샘튼 이제 다 같이 다니고 예. 뭐 아르헨티나도 같이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친구 돼가지고 막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시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알게 된 게 처음부터 알아서 뭐 누가 떠먹어서 막 한 게 아니에요. 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근데 뭐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가 없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저희가 뭐 그걸 좀 노린 거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독자분들 나이대가 취업 준비 네. 혹은 입시 요 나이대 분들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인데 그때 독특한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니까 네. 축구 얘기는 저희가 매주 다른 형태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뭐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이제 느끼기에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되게 적극적이신 스타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본 다음에 보통 봐봐 그 정도 의지가 없었다면 거기를 가지도 않았겠지만 네. 학회를 들으러 비행기표 끊어서 갔다가 딱 봤는데 줄이 존나 길어. 그러면 여기 보러 갔다가 아씨 가자 그냥. 아유. 근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내가 제일 길게 얘기하자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걸 하니까 지금 카디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랑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요런 자리까지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경험치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느끼니까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심리 상담이요? 근데 심리 상담이 요새는 좀 거창하게 얘기가 돼서 그렇지 그냥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심리 상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저는 전남 때 파비아노 감독님한테 좀 많이 배웠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가 선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포지션을 물어봐요.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닫혀 있었는데 예. 감독님도 그래 막 라리가 한 200경기 뛰는 사람인데도 막 물어보더라. 막 너 여기가 편하냐 여기가 편하냐 여기가 좋아 저기가 좋아? 네, 그리고 여기 뛰었을 때 좀 어때?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생각하는 너의 최적의 위치는 어디야? 우리가 뭐 4-3-3을 할 건데 너는 어디가 제일 좋냐? 그거를 물론 100%다 반영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되게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많이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심리 상담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하다가 뭐 좀 사적인 얘기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가르는 건데 그런 것도 뭐 결국에는 심리 상담이라면 뭐 심리 상담이죠. 이거 그 수미스터리에 잠깐 나간 건데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하니까 저는 이제 비인지 종목 있잖아요. 네. 프로 레벨이 없는 네네. 그 종목 선수들을 다루는 라디오 콘텐츠를 한 3년 하다 보니까 인터뷰 콘텐츠였어요. 해설위원 한 분, 저 선수가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입이 터지죠. 그러면 끝나고 본인들이 뭐 저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 얼마나 인생 자체가 걱정이겠어요. 그쵸. 인생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맞는 건지서부터 그래서 그 종목에서 난다긴다 하니까 방송에 나온 건데도 미래가 불안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나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입이 터지면 3시간, 4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사기를 당해. 막 그런 거를 조금만 공략하면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쵸.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선수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잘 없고 되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안에서만 얘기하면 또 새로운 얘기를 못 듣고 맨날 똑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툭
던져서 질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 상담이 된다는 게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냥 뭐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포항 있는 제이 있잖아요, 정제이. 네. 제이도 그때 전남 있었어가지고 예? 민준이라고 또 그때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저기 부산교통공사 가 있을 텐데 제이가 그때 상무 한번 떨어지고 전남 왔을 때 그때 그래서 막 셋이 막 그때 또 막 카페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둘은 막 막연하게 얘기했던 게 막 영어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얘기했던 게 그 둘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전 얘기했던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가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할 수 있는 거 몸 관리하고 오늘 훈련하는 날이야. 그럼 훈련 최선 다하는 거.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 뭐 훈련이야? 오전 오후 2번 훈련했으면 오전 오후 2번 하는 거고. 그러다가 경기에 뛰라고 하네? 그럼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야? 경기 하는 거로.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시즌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하재. 아니면은 재계약 제의가 안 오고 다른 팀 이적 제의가 왔어.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개념적으로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제 짐 퀵이라는 그 뇌과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버띵킹이랑 워링이란 워링은 건강한 거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워링인데 오버띵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약간 그건 사실 잡념이고 네. 그거는 일생에 좀 도움이 안 되죠. 네. 물론 그거를 하는 분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이 빠질 때도 있고 그쵸. 아마 장코치님도 그랬을 때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걷어내고 어차피 내일이 오는 건 막을 수도 없고 내가 생각을 해봐야 변하지 않는 변수를 붙잡고 있어봐야 사실 시간 낭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아시잖아요. 이게 잠식되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막 우울해지고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러면. 맞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장코치님 보내드리고요. 바이바이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